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셧다운 우려가 집중됐었던 대략 올해 상반기 끝이죠. 그때의 상황은 재현되기 어렵겠죠. 지금은 예산안의 통과 여부를 놓고 벌이는 셧다운 가능성이라는 숙제가 또 남아있는 네네. 것이고,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이게 제도권 안에 포함되어 간다. 이것은 안전자산화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 같아요. 네네. 제도권화 되고 있고 제도권에 포함되고 있고, 물론 지금 상황이, 경제적 상황이 어질어질하니까 또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뭐 CBDC 발행에 대해서 조금 중앙은행이 좀 포커스를 두는 게 CBDC가 아닌 거거든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지금은. 네. 통화정책 기조이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그 관전 포인트가 좀 바뀌었을 뿐인데, 금리 인상이 끝났다 하는 그런 기조가 또 부상하면 또 CBDC와 같은 구조적인 대응을 또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관전 포인트로 가져갑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좀 크립토 시장이 제도권화 되어 간다라고 한다면 좀 더 안전자산화 될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다른 자산과 비교했을 때 그렇죠. 상대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분류하기는 좀 어렵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네네. 있고요. 안전자산화 되고 있다는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인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지금 강달러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이 달러 기조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강달러 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기간.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고금리 장기화, 네. 이쪽에 좀 주안점을 두시면 좋겠고요. 네네. 일시적으로 강달러가 지금 계속 강달러지만 강달러 기조가 뭐 슈퍼 강달러에 가깝게 좀 급등하는 이런 지점은 보통 변동성이에요. 공포감. 공포감. 예, 네. 그렇죠. 공포감이 치솟을 때 달러 선호 현상이 좀 집중되면서 강달러 현상이 항상 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 공포감이나 그런 변동성이라는 요소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 구간에는 금리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어렵다. 네.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강달러 기조가 더 유지될 것이고요. 네. 곧 금리 인하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지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될 때, 이제는 달러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달러를 팔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집중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2024년 12월, 11, 12월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의 시점이 대략 한 4분기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네, 일부에서. 네, 그 4분기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는 지점은 2분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물가가 안 잡히고 그런다면 이게 같이 뒤로 늦춰지는 거죠. 네.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잡히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좀 빨리 전개된다 그러면 이게 같이 당겨지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 말고 공포감에 해당되는 요소들, 예를 들어서 뭐 대만을 놓고 미국, 중국이 좀 무력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네. 아니면 중동 전쟁이 뭐 대규모로 확산된다거나, 그런 어떤 변동성 혹은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 딱 등장하면 그냥 단연 강달러 현상이 집중되고 그렇죠. 금 선호가 또 집중되고 네네. 금값이 같이 올라가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또 같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일들이 없다라고 전제한다면 네. 강달러 기조는 그 정도 시점에 좀 다소 약세화되고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강달러라는 게 금리와 같이 움직이는 건데 이게 완전히 정비례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움직임을 가질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본 질문인데, 네. 교수님은 이제 어떤 공포감이 반영돼서 2분기 정도부터는 어떤 균열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으로 맞아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언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 스탠스와 전혀 무관하게 공포감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초강달러를 항상 만들거든요. 초강달러. 예, 항상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공포감은 곧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집중하게 만드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초강달러를
불러올 수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자산시장을 계속 괴롭혔던 게 10년물 국채금리, 30년물 이렇게 장기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급등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10수년 만에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불리는 5%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미국 국채금리가 자산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현상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국채금리가 이렇게 치솟은 건, 장기금리가 치솟은 건 미국 경제가 그만큼 펀더멘털이 강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다시피 합니다. 네. 특히 3분기 GDP 증가율이라는 지표를 받아드는 4분기 초, 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은 4분기 초에 네. 대략 한 달 만에 받아들죠. 네네. 그럼 이제 10, 11, 12 이게 4분기인데 9월까지의 그 누적 GDP 증가세를 볼 때는 10월 말 11월 초에 보통 보죠. 네. 그게 이제 속보치에 해당되죠. 네네. 그 값을 볼 때만 해도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조하구나, 탄탄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까지도 실업률이 매우 낮게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반영되다시피 하면서 지켜 올라간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올라간 또 배경 중에 하나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가장 장단기 금리를 네, 대표하는 금리인데 이게 역전된 채 네. 22년 7월부터 네, 계속 역전된 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를 향해 올라갈 여지가 또 많았었던 시점이고 그러네요. 상대적으로 네네, 많았던 시점이고 많았던 시점에서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유지된다라고 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겁니다. 네. 근데 역시 미국 경제가 이제 4분기부터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접어들 수 있겠구나라고 전망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징후들을 좀 보면서 그러면서 역시 10년물 국채금리도 또 다소 꺾이는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 현상들을 제가 보기에는 지속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또 받들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뭐 낮은 수준으로까지 떨어지긴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점은 찍고 내려온 것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미국 경기의 어떤 침체 국면을 좀 예견하다시피 생각을 해본다면 네네. 3분기가 정점이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3분기가 정점. 그 3분기 실적을 4분기 초에 본 것이었고 네. 그것이 미국 10년물 국제금리에 반영된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4분기 이후 지금 시점 이후에는 국채금리가 그래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네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불확실성 요소들 뭐 셧다운이랄까요? 그 밖에 여러 중동전쟁이랄까 이런 변수들이 국채금리를 또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나리오로서 그려볼 일이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가정해놓고 그럴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뭐 플랜 B, 플랜 C로 그리시되 지금으로서 이런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일들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네, 국채금리의 흐름은 그렇게 정점 찍고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제 셧다운 위기를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촬영 시점에서는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초에는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하게 중소은행 파산 사태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셧다운 어떻게 부채한도 협상 지연 때문에도 미국 국가 등급이 또 하락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임시 예산안 협상이 삐걱대면서 또 뭔가 셧다운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커졌다가 그리고 이제 약간 그거는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이 상황들이 지금 다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쨌든 중소 미국 은행들이 현재 위태위태한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오히려 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던 그 시점과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더 높아져 있거든요. 네. 다른 말로 국채 가격이 더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네. 물론 이런 은행들이 이 국채를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축을 받아서 국채를 사는 방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네. 지금 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미실현 손실이 이만큼 발생해 있는 상태예요. 네. 다만 그 손실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네네. 근데 뱅크런이 등장하면 어쨌든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켜 가면서까지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파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미실현 손실의 정도로 본다면 그때보다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미실현 손실 규모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뱅크런으로 연결되느냐 아니냐 네. 역시 그것에 따라서 또 다른 은행의 도미노 부실 상태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한두 개의 중소은행들이 뱅크런이 발생해서 파산하는 일이 일게 되면 도미노 부실 상황으로 연결될 겁니다. 네. 그러면 또다시 긴장감이 생기겠죠. 네네. 예,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셧다운 우려가 집중됐었던 대략 올해 상반기 끝이죠. 한 네네. 5월 달 정도였죠. 맞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재현되기 어렵겠죠. 부채 네네. 한도 협상을 이건 했으니까. 이제 그건 끝났고 예. 이제 그리고 예산안 이제 그렇죠. 지금은 예산안의 통과 여부를 놓고 버리는 셧다운 가능성이라는 숙제가 또 남아 있는 네네. 것이고 지금은 역시 셧다운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상당 부분 상당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네. 이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걸 단정짓고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여야 간에 대립된 정도는 오히려 더 극에 달했거든요. 그렇죠. 극에 달해 있고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셧다운을 일으키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네네. 왜냐 특히 강경파가 지금 쥐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은 네. 셧다운이 필요하다고 보고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성격상 이래요. 우리 국민은 어떤 안 좋은 일이 그 나라에 벌어지면 어쨌든 대통령 잘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뭐 지진이 나도 네네. 역시 뭐든지. 이것은 인재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네. 그렇죠? 대응을 제대로 100%할 가능성은 좀 없어요. 그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진이 일어나든 산불이 일어나든 혹은 셧다운이 일어나든 그런 것은 대국민적으로 그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좀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네. 그리고 셧다운이 일어나서 경제가 더 위태위태해지면 그러면 미국 국민들은 민주당 정부의 무능함을 좀 더 지적할 가능성이 네네, 높고요. 맞습니다. 특히 중도가 더 그럴 가능성이 네네.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예요. 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셧다운이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죠. 같은 종류의 셧다운 우려가 있었고 그 당시 18, 19년이죠. 18년 12월부터 19년 1월까지 최장기 셧다운이 있었죠. 35, 6일 정도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그게 역시 미국 경제의 뭐 체력을 깎아먹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신용등급 강등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트럼프 행정부도 셧다운을 경험했고 셧다운을 강경파 입장에서는 은연중에 유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것은 합의점을 만들지 않는 방식인 거죠. 네. 민주당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마만큼의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갖고 있지만 강경파는 안 돼. 그 정도 예산 안 돼. 더 깎아 더 깎아. 특히 이런 예산 지출 항목은 왜 이거 포퓰리즘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의견을 공화당 입장에서는 특히 강경파 입장에서는 합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소위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의지를 꺾을까? 그게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치된 상태로 오래 지속되다 보면 셧다운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셧다운을 뭐 가능한 시나리오로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어쩌면 뭐 정치공학적으로는 대선을 또 앞두고 그렇죠. 대선이 앞두고 있으니까 그쵸. 그게 특히나 그것을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네. 오로지 표거든요, 정치인들은. 네네. 그러니까 셧다운을 일으킬 거냐 말 거냐, 셧다운을 유도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은 곧 표를 얻는데 얻겠다.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심지어 미중 패권 전쟁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냐 말 거냐. 결과적으로 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다 그거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그린다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립니다. 네, 만약에 이제 셧다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을 때는 이건 자산 시장에도 단기적으로는 크게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또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일본이나 중국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언론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인데, 엔달러 환율 150 유지. 네. 이게 이제 또 언론에 가끔씩 회자가 되는데, 요거에 이제 많은 이제 전 세계에서 관심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YCC 정책에 대해서 좀 변경도 있었고 한데, 앞으로 이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혹은 일본이 이 통화 정책 방향을 좀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니까 조금 편한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2023년 감사한 한 해였고요. 엄청 굉장히 좋은 그리고 한 해였습니다. 그 감사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얻어 걸렸기 때문입니다. 네네. 예.
일본은 원래 디플레이션을 심각하게 경험했고 우려하는 네.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빠져나올 것이 가장 중대한 그 국가 전략이었죠. 네. 잃어버린 30년. 네네. 그러다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고 그러면서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의 레벨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었다면 한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했다. 그러면 4%포인트만큼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해서 6%대의 물가 상승률을 경험한 거예요. 네네. 정점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네네. 일본 같은 경우는 대략 0%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4%포인트만큼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됐어요. 외재적으로. 그래서 경험한 물가 상승률의 정점이 4%대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정점이 4%인 거지 그보다는 떨어져서 2, 3%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토록 원하던 안정적인 물가, 목표 물가에 도래한 거예요. 네.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필요도 상대적으로 네. 없었던 일본 경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경제가 물가 상승 압력이 상대적으로 덜했기 때문에 네. 일본 입장에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일본의 주식 가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도 상승했습니다. 사실이고요. 그 경제 성장률도 나름 괜찮았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24년 일본 경제는 다시 꼬꾸라지고 다시 꼬꾸라진다는 것은 0에서 1%대, 2%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하는 네네, 못한다. 그런 경제로 1% 수준으로 다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일본 경제를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 부양적으로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본은 또 통화 가치가 좀 많이 절하된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쵸. 그것에 따른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고요. 덜하다. 네. 예, 그런 것들이 또 엔화 가치를 좀 약세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이 디플레이션 상황이 아닌 착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그 리플레이션 현상을 계속 유도하고 싶은 니즈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경기 부양도 신경 쓰이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어쨌든 완화적인 이 통화 정책 스탠스를 유지해 나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른 나라가 상대적으로 긴축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때 일본이 조금 긴축으로 전환하더라도 그것은 상대적인 긴축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지가 여전히 되는 거네요. 그 그렇죠. 스탠스 자체가. 격차를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일본은 지금과 같은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경기 부양이 더 중요한 숙제가 된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중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부동산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고 또 뭐 중국의 빈집이 1억 채가 넘는다. 네. 자, 이런 기사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중국의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실제로 오게 될까요? 금융위기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발 금융위기가 오면 24년 경제는 경제위기입니다. 아, 경제 침체, 그죠? 경기 그건 침체가 경제 아니라 위기죠. 경기 네네. 침체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전제로 깐 것은 경기 침체로 보고 있고 중국의 도미노 부실 상황이 24년에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불러올 요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성장률로 보면 올해가 5.2% 혹은 5.2에서 5.0%, 내년을 4.2%에서 4.5%. 네. 이렇게 성장률이 좀 뚝뚝 떨어지는 꼬꾸라지는 경제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4%대의 중국 경제 성장률을 놓고 경제 위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경제 위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것은 뭐 저의 스탠스만 그런 게 아니라 IMF도 그렇게 보고 있고 월드뱅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OECD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중국 경제의 스탠스를 경기 침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미노 부실이라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보니 그게 경기 침체 요인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본질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도미노 부실을 유인하지 않으려고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 자체를 그나마 상승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근데 현 정부의 시진핑 정부 주석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맞지 않아요. 네. 부동산 시장을
상승 기조로 유지하는 것은 시진핑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반대되는 거죠. 반대되죠. 보면. 공동부유에 공동부유가 부합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아이러니한데 그래서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겠다.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어쨌든 플러스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도미노 부실로 연결돼서 미국이 지금 대만을 놓고 지금 침을 꿀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네. 미국 경제가 혼란을 갖게 되면 정부의 체제가 시진핑 주석의 체제가 공화당 체제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강한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도미노 부실을 유도할 것인가? 그렇게 유도할 거라고 생각이 안 그렇죠.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게 또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렇다라는 관점에서 도미노 부실 상황에서 몇몇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추가적인 부실 이런 일들은 우리 뉴스로서 받아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나 그것이 금융위기급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은 몇 개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온전히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23년보다 지금 24년이 더 어떤 펀더멘탈이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개발업체들의 부실이 금융부실로도 연결될까? 그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나 네. 그 밖에 수단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금융위기로까지 왜냐하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미 그쵸 그 상황들을 네. 중국 정부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네네. 거예요. 그 주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금융 위기로까지 전개되지는 않지만 부실 상황이 중국 경제를 더 하방 압력을 주는 좀 강한 경기 침체로 몰고 오는 요소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